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1년 11월 13일 22세 청년 전태일 노동자는 자신의 몸에 불을 살고 처절한 외침과 함께 몸을 불살라 저항했습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곳에서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문화제, 심포지엄 등 50주기 기념하는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전태일이 꿈꿨던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노동해방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그리고 올해 유독이 많았던 태풍도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처럼 상식이 통하는 순리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콘서트 뜰하게 핀 꽃의 진행을 맡은 일관관기획국장 현재순입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직접 대면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아쉽지만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소중한 이야기 또 노래 손님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실 분은 원진 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민호 위원장님은 30년 넘게 원진 직업병 투쟁을 이끌어 오시고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원진 직업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업병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진 직업병 사건과 그 과정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진 대원 그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독성 말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독성은 뭐였었냐면 산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가 가스 때문에 말라 죽는 이런 형태로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원진 내의원 주식회사 옆에가 도농 지하철역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 전선에 위에 견인 케이블이 있어요. 그 견인 케이블이 보통 수명이 20년인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삭아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유선이라서 없지만 TV 안테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TV 안테나 및 철대물이 1년도 안 돼서 삭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형태의 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엄청나게 사람한테 못 미치는 사람 죽이는 이런 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몰랐고 주위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시작을 했던 거라고. 그 물질이 이氧화탄소죠. 네. 유대인을 가스로 독살할 때 쓰는 가스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였었고요. 또 증상 역시 이제 의학적으로보다 일반인이 느끼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몸이 굳어서 경직되는 증상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손이 꼬이고 발이 꼬이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걷지를 못하고 이런 형태로 됐던 게 마비가 된 게 많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신 착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쳤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중풍 맞았다, 미쳤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병명이 아니라 하여튼 그때 얘기하게 했던 증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71년생인데 저희들 어렸을 때 98년 정도 됐을 때 아마 이게 지금 남양주 소재 아닙니까? 네, 남양주시 그때는 이제 남양주시 미금시 도농동 남양주군이었구나. 워낙 많은 이 환자분들이 나오시면서 이제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시고 그래서 한 900명 이상이 직업병 환자로 나오시면서 실제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중풍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유행하고 그 중풍이라는 말이 이 원진내 의원
직업병 사건으로 인해서 알려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조치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회사에 어떤 조치를 했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88년서부터 그 회사에서 하던 조치가 2000년대 들어서도 회사에 조치한 것과 다른 게 없이 똑같더라 내용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서 조치를 말씀드리고 기타 차후에는 이제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조치를 말씀드려야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조치는 어땠냐면 일단은 작업 전환을 시킵니다. 작업 전환이 뭐냐? 부서 이동이죠. 그래서 방사과에서 환자가 나서 이 사람이 중풍 맞은 것처럼 좀 사람이 헛떨떨해진다. 그럼 뭐 경비실로 보낸다든가 딴 데로 보내서 작업 전환 시키는 이제 이런 것을 했고요. 그걸 보면 삼성 백혈병에서도 같은 이제 그 똑같은 그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퇴사 조치를 시킵니다. 이제 어떻게 하여튼 구슬르든 뭐 어떻게 하든 퇴사 조치를 시켜서 그 퇴사는 산재 그때 판정받은 사람도 물론 시켰지만 중풍 맞았거나 미쳤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양화탄 중독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해유시켜서 퇴사시키는 이런 일들을 회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어땠냐면 산재 노동자,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노동자라고 1대1 면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다 60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강제 퇴사를 시키죠. 그리고 이 퇴사를 시키면서 뭐냐면 산재 환자에게는 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종결이라는 것은 이제 산재가 끝이 났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종결 처리된 사람에서 재요양이라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가족과 협의도 없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제 그 협박, 회유, 너 이거 알려주면 너 이거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면서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시도를 했다. 아니라는 거죠. 황상기 어르신에게도 그렇죠? 그 반올림 황상기 어르신에게도 초기에 삼성이 돈으로 해유하려고 했던 똑같은 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조치를 그렇게 취해줬고, 그럼 회사에서 또 조치를 취하면서 그냥 있었느냐, 이제 여론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건 왜냐면 도농동이라는 데가 그때 이제 도농 복합도시지만 완전히 농촌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진 내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그 원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여론전을 폈냐면, 집안 내력으로 중풍 맞아놓고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 너네들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면 회사가 망해서 다 굶어 죽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생긴 병이다. 뭐 중풍이나 정신질환이니까 이제 그렇게 또 몰아붙이고요. 지금까지 벌어먹고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또 뭐 미친 병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파를 하고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회사원들한테 설파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공유를 차단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뭐 정신병자다, 뭐 아니면 뭐 중풍이다 하니까 전국의 유명한 뭐 한약방을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가족마저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그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원진 내용은 사실상은 그 뭐 한일 협정에서 비롯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중에서 그 중고 기계를 들여와서 공장을 설립해서 그때 당시에 그 간부들이나 아니고 설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양화탄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업원들한테는 속이고 거짓말로 해서 회사를 돌렸기 때문에 그런 무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원진 내연에다가 1만 시간 무죄 표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진은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무죄 표창을 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밝혀져서 이제 뭐 어떤 그 이슈화 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으로 갔다니까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게 또 천여 명이나 되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전혀 그 책임지지 않는 또 인권을 말살해버리는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 가스 학살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망자가 200여 분이 넘으시잖아요. 예, 한 300명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진 투쟁의 그 시작이 된 것은 강하게 시작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재요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파서 한 번 산재를 받았다가 요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재요양이 안 되면서 이게 아까 얘기한 600만 원씩 해유를 시켰기 때문에 너네들은 종결됐다. 그래서 더 이상 치료 받을 수 없다. 근데 사람의 몸은 가스 중독이다 보니까 점점 더 굳어가고 점점 더 정신이 나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는 병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직업병 판정 환자가 그저 한 10명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또 네. 노조에서는 전혀 또 뭐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뭐 회사 측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단체를 만들기 시작도 했지만 가장 처음엔 뭐냐면 이제 그 활동가들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요양 신청을 하니까 이제 안 된다 뭐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그 원진 그 이제 시작한 단체가 원진 가족 피해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이루어지기도 전이에요. 그 모임이 있을 때 어딜 갔었냐 하면은 구리 노동 상담소랜드를 찾아갔어요. 노동사무국 있는 데 찾아가갖고 거기서 이제 노동 상담소하고 상담하던 중에 아 이건 문제가 크다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8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그 17살 문선명군 사건, 그러니까 그 수은 중독이 있는 문선명군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책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대책협의회와 이 구리노동상담소하고 협의를 해서 원진 대책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진 대책위가 발생이 되면서 재요양을 이제 그 하는 거를 갖다가 그 투쟁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원진 투쟁의 시초가 됐는데 그 투쟁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투쟁은 끝이 안 나고 뭐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차피 뭐 그 원진 노동자들한테는 복이고 그다음에 투쟁가들한테는 성과이기도 할 텐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88 서울 올림픽의 성화봉송로가 춘천으로 해서 겸은 사거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서울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요. 겸은 사거리에 다행히 편민당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거리에. 그래서 그 사거리에 편민당 사무실을 점거를 하고 점거한 상태에서 2층이었는데 투신을 하겠다. 그래서 성화봉송을 저지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노태우 정권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군부가 좀 저걸 받으려고 하는데 승인이랄까 아니면 뭐 하여튼 자기의 그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원진 투쟁 때문에 그게 걸리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급기야 부랴부랴 이제 그 협의를 하는 그래서 원진 직업병이 1차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보면 이제 그 올림픽 상하봉정로 맞겠다 이런 게 네네 그렇죠.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 2차적으로 좀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예. 1단계가 좀 정리가 되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원진 내용이 한 10년 정도 아니 그 이후로 투쟁이 또 있었어요. 계속 예. 왜냐하면 그 얘기를 좀 이제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승인은 했는데 뭐냐면 한 울타리 아래 근무한 사람인데 유해 부서, 비유해 부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가스가 있고 어떤 부서는 가스가 없다. 이런 그 웃기지 못할 이런 이제 그 정부에서 항공장이래 시도를 해서 지금 삼성이 그렇잖아요. 어느 라인은 가스가 있고 어느 라인은 없다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고 삼성은 아예 인정을 안 아니야 뭐 어느 라인은 가스 뭐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그 원진 내연이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그 가스를 갖다가 어느 공장이 있고 어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해 부서, 유해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투쟁을 2차 투쟁이라고 봐야 될 텐데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사람이 승인이 안 되니까 137일간의 시신 투쟁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5월 17일인가가 이제 그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이 그 어쨌든 하여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했는데 그 회사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저 가짜관이다. 사람 안 들었다. 시신 안 들었다. 막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사부장이 왔을 때 그 진짜 관 속에다가 강제로 그 사람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보게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진짜 이런 해프닝까지 겪고요. 이렇게 갔었고
어차피 이제 한창 더울 때다 보니까 결국은 시신이 부패가 돼가지고 엄청 이제 힘든 그 투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7일간의 시신 투쟁으로 해서 결국은 또 승리를 해서 회사의 유해 부서, 비유해 부서가 없어지고 원진 내에 다니는 사람은 그때 이제 합의서가 하여튼 뭐 노조에서 뭐 채용을 했던 어서 채용했던 원진 안에서 근무한 사람은 좀 똑같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규정을 바꿔내는 이런 투쟁을 또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그 산재 환자들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진짜 굴복하며 살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법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다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무슨 투쟁을 들어갔냐면 국회 청문 투쟁을 들어갔어요. 청문 투쟁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무려 그 11만 2,500명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인원이었거든요. 그 청원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법을 바꿔달라. 11만 명이요. 11만 2,500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많으니까 그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청원하잖아요. 10만 명 이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11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그때는 처음부터 또 뭐냐면 지금처럼 뭐, 뭐 온라인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다 지하철 내서 서명 받고 해가지고 한 게 11만 2,500명의 성에서 국회 청원을 이제 했고요. 88 성화 봉송로 투쟁, 그 다음에 91년 137일간의 시신 투쟁, 그 다음에 국회 청원 투쟁. 이 세 가지를 만들어진 게 굉장히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었냐면 정부의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이 그때 이제 생겨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91년서부터 96년까지 그 생기는 그 국가에서 하는 그 뭐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기업의 자율적 재해 예방 활동 강화, 그다음에 이용 기계 설비의 일관된 안전성 확보,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 지원, 건설업 등 5개형 산업재해 예방 추진. 그러니까 그때 벌써 건설업 등 뭐 5개 이거 다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철저. 이거 지금 중대재해 뭐 처벌법 지금 하는 이게 이미 그때 벌써 나와 있는 거고요. 이미 30년 전에. 그다음에 직업 환경 관리 및 직업성 질병 예방, 재해 예방 기술 연구 및 개발 체제 확립, 재해 예방 교육 및 안전 보건 의식 고취, 지도 감독 체제의 정비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 도모, 그다음에 안전 보건 분야의 국제화 추진. 이게 이제 정부의 그 앞으로 산업재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6개년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으로 해서 그때 당시 6년 동안 얼마 썼냐면 그때 돈으로 4,431억 원이라는 돈을 이 정부에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건 그렇죠.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있는데 아직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해서 10만 서명을 받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한 것이냐라고 이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30년 지난해서 이제 30주기 사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이제 30년이 지나도 똑같다. 상황이다. 똑같이 우리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항물질에 대한 직업병은 계속해서 생긴다. 알리지 않은 것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분들한테 이 물질에 잘못 노출이 되면 신경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우리 원진의원 노동자들 분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30년이 지나고 지금도 그렇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아주 똑같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그 투쟁 이렇게 투쟁이 쭉 되면서 이제 이 원진의원 직업병 투쟁이 그렇게 큰 성과이면서 또 회자가 많이 세계적으로 되는 것도 단일 공장에서 가장 많은 직업병 환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나왔고 또 하나는 성과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계획이었었고, 그럼 이제 원진 뭐 문제 이렇게 발생될까 그럼 정부에서 그 당장 실행을 뭘 할 것이냐, 이제 실행과 계획으로 나누는데 아까는 6개년 계획이었고 정부에서 원진 투쟁으로 해서 이제 실시하는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검진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직업 환경 및 특수 검진권 관리제도 시행.
그다음에 유해 이업 작정 연장근로 금지. 벌써 그때도 연장근로 금지라는 이제 조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크롬, 성면, 코오쿠스 등 발병 기간이 장기간의 유해 물질 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직 시에 건강관리 수첩제도 시행. 벌써 그때 건강지도에서 다 만들어준다고 했던 건데 지금 아마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제도 시행. 지금 뭐 우리 저 녹색병원 연구소 부설에서 연구소 부설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30년 전에 이미 한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직업환경시설업체 등록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게 이제 큰 게 진짜 두 개가 뭐냐면 산업보건연구원이 그때 당시에 원진 투쟁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뭐 운영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 신설. 그러니까 대학교의 산업의학과가 원진 투쟁을 해서 생겨나는데 산업의학과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그 원진 투쟁으로 대학에 산업의학과가 생겨서 지금 대학병마다 다 있죠 산업의학과가. 그렇게 이제 직업환경의학과 좀 바뀌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투쟁이 언제 있었냐면 97년에 이제 또 투쟁에 들어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원진 부지가 그 부영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진 부지가 30만 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600억에 15만 평, 3만 평이 사실 3,600억에 팔려 나갔는데 그 부영에서 갖고 있던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도 약 뭐 한 1,600억 이상의 이제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 잉여금 발생이 됐는데 그 잉여금은 사실상 정부에서 가져갈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투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병원 건립기금과 민사보상금을 더 줘라 해가지고 투쟁을 해가지고 뭐 한 50일 가까이 투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냐면 병원 건립기금 106억, 그다음에 민사보상금 그 96억, 110억하고 96억 이렇게 해갖고 20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6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구리녹색병원과 서울녹색병원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인을 떠나서 세계사적으로 노동자가 병원을 세운 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정부의 관여 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정부가 포함되지 않고 어쨌든 시민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세운 세계 최초의 병원이 이제 구리녹색병원, 서울녹색병원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녹색병원의 연구소 이렇게 이제 3개 기관 설립을 했는데요. 구리녹색병원은 이제 99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뭐 구리에서 원진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그 어떤 그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치료를 잘하고 있죠. 요하시는 분들. 서울녹색병원은 이제 그 원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산재 노동자들을 이제 위한 병원으로다가 뭐 그 정부에서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안 되고 승인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뭐 연구도 하고 이제 이런 사업을 펼쳐서 노동자를 위한 병원이 되고 있고요. 연구소에서는 이제 그 정부 옛날에 이제 그 뭐 군사정부나 이때에는 우리 연구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구소에 대해서 뭐 연구용도 안 주려고 하고 그냥 싸우려고만 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거를 갖다 연구를 하고 해서 그 노동자들 위한 실질적인 연구소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참 엉터리였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206원 가져왔지만 남양주 장학재단에 50억 원은 또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임명진 목사가 제중병원 건립 기금으로 100억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구류의 제중병원은 현재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다가 다른 데로 어떻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산됐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환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그 말씀하셨는데 세계사적으로 이제 이런 투쟁을 통해서 병원과 연구소와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이제 복지회관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재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원진 직업병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운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진 직업병 관리재단이 93년에 어떤 생겼는데 이제 원진 대체격을 넘어가면서 이제 재단으로 원진에서 민사보상금, 그러니까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회사 보상금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걸 뭐 개인한테 직접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관리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취했었고요. 어쨌든 그 재단이 지금 이제 뭐 93년에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재단 소속으로 인해서 구리녹색병원, 서울녹색병원, 연구소,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식의 기관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모범적인 사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계기가 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7년에 투쟁을 했는데 95년도에 그 환자들이 돈을 직접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진 의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정부 돈 가져오기 전에 의원 설립을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치료하자 해가지고 의사들을 뭐 구입하고 우리가 돈을 내서 의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정부에 계속 이제 압력으로 가하는 수단으로 돼가지고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세계사적으로 처음이에요. 노동자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병원을 건립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에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투쟁 과정의 일부였었는데요. 그리고 성과물의 일부였었고요. 근데 이제 그 쭉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뭐 백혈병 투쟁이 원진 초기 투쟁과 너무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씩 주고 합의 보고 뭐 만약에 그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니께 회수된다 아니면 뭐 가지고 뭐 못 간다 이런 게 이제 원진의 처음에 했던 방법을 88년도인데 87년도 88년도인데 그때 방법을 2000년에서도 쓰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 좀 화가 난다랄까요? 이건 이제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준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82년도에 동양레미콘에 좀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뭐 심야대사다 보니까 전부 다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김영균이 그 작업장 소식을 듣고는 그때보다 더 낙후된 상황이에요. 82년보다. 2년 전 사고였죠. 태어나려 김영균. 네, 2년 전인데 그러면 2008년인데 내가 82년도에 근무를 했거든요. 82년도에 근무할 때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뭐 속도가 빨라 뭐 이렇게까지 안 하고 뭐 근무를 했는데 이거 2018년에 그 상황이 그때 상황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산업이라는 게 더 좋아져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때보다 엄청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가 이제 어떻게 진짜 상황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 면에서는 저도 진짜 좀 막막한 이런 일이 생기고요. 김영균 투쟁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원진 직업병 투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확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30년이 지나고 2018년도 김영균 씨가 돌아가시면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38년 만에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공분을 많이 샀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태안해력의 현장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 시꺼먼 현장과 함께 도저히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분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산안법이 개정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진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산안법 체계와 관련돼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저것만 잠깐 가져왔어요. 뭐냐면 사망자 수 비교를 잠깐 이제 가져왔는데 우리가 64년대에 산재 보상 보험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뭐 해서 이제 통계가 그때는 이제 산업이 워낙 작았던 시절이라 그렇고 90년대 사망자 수와 2019년도에 사망자 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90년대는 재해자 수가 13만 2,893명이고 2019년에는 10만 9천 명이고 사망자 수는 그 90년도가 2,236명, 2019년도가 2,0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변환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산업이 커졌으니까. 근데 커졌는데 기기가 더 자동화되어 있고 더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사망자 수가 90년대랑 지금이랑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못하는 노동자가 1년에 2,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 저런 거죠.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의 산재 정책이 퇴보됐다는 거예요. 80년대 그때는 뭐 이런 것도 하겠다 저런 거 했다 뭐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다 만들어졌으면 지금은 그게 훨씬 현저하게 줄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기획이나 아니면 집행력이 못 미치고 있다. 근데 이 못 미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노동부에 우리가 산재 보상 보험국 일개 국에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1년에 2,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는 이런 상황에서 저기 막 일개 국에서 하기에는 이제는 안 된다. 이거를 전문가, 왜냐면 그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노동부는 산업안전국은 뭐냐면 보직이 일단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아니야. 잠깐 거쳤다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도 그 정책이 가지를 못하고 그 사람 있을 때 하는 그러니까 임시 웅변으로 이렇게 땜질식 하는 정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 지식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재 담당하는 부서가 한직이에요, 노동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쉬었다가는 이런 어떤 그 체계로서는 한계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냐면 이제 산업안정청 건립을 뭐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청. 보건안청이든 뭐 안정청이든 하여튼 산업안정청 설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그 뭐 하고는 있는 뭐 그 의원이 김용주 의원이라고 이제 발의를 했던데 거기에 보니까 예방만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방만 가져가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그냥 청으로 격상시키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이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되면은 개방형 청장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방형이라는 걸 모집해서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가 들어가서 뭐냐면 그 법을 청원할 수도 있는 이 권한까지 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방, 그 다음에 보상 및 뭐 치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후 관리, 산재단체가 종결되고 나면 차후 관리 아무 데서 안 하고 있는데, 이 차후 관리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여기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재 노동자 결집이 굉장히 안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결집해서 이때까지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단에 결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요번에 원진에서는 이제 산재 일단 그 법인단체를 전부 이제 결집을 시켜서 산재 노동자 총연맹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뭐 신고 서류 제출을 해서 이제 법인 설립 허가가 나면 활동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국의 산재 피해자 네네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전국 중앙 조직. 이제 그 일단 사단법인만 들어오고 다 해서 이제 그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냐면요. 저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산재 노동자가 왜 힘이 없고 이렇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못하느냐 하면은 국회로 보자면 지역구가 30만이면 지역구 의원 하나가 배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1년에 2,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는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고 산재를 당한 사람이 500만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에 국회의원에 한 사람도 이 산재 대표는 나가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뭐 산재 완자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산재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서 그 산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모여 있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는 산재 노동자는 일개 노동자니까 그냥 부서품 갈아끼듯이 망가지면 돈 몇 푼 주고 해결하면 되는 이런 게 너무 팽배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요구해야 될 것은 뭐 그런 거를 갖다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산재 환자들에 대해서 단체 지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단체 지원이 다 있거든요.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산재단체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더욱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산재 노동으로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10만에다가,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이 뭐 그 500만인데, 4월 28일이 산재 노동자의 날로 국제적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이 국내에서는 4월 28일이 국가기념일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을 해서 이에 관한 뭐 법률이라든가 이게 따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동을 하다가 사망했거나 다쳤으면 정부가 그가 책임진다는 이런 어떤 거를 이제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우리 원진 의원 싸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협회 조직. 원산협에서 위원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말씀하신 거죠? 4월 네, 28일 4월 28일. 예.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국가 기념일로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30년이 넘게 이렇게 쭉 오시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 올해도 지금 2020년만 해도 여러 지금 산업재해가 사업장에서 건설 노동자 승강기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협착에 의해서 사망하신 광주 건설 노동자분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올해를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뭐 어쨌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해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잖아요. 뭐 동물도 아침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 저녁이면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퇴근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산재, 그러니까 최고 그 권력이 없는 단체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이제는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권리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참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뭐 기죽거나 아니면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노래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 투쟁 현장에서 많이 뵙고 노래도 많이 따라 부르셨을 텐데요. 문화노동자 연현성님 모시고 노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노동자 연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투쟁 현장에서 뵙다가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서 뵙게 됐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노래는 긴다라는 노래인데요. 장애인 동지들이 장애인 차별차별 외치면서 마포대교를 휠체어에 내려서 기어간 적이 있었어요.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린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멀리서 보면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향해서 기어가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긴다라는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던 뒷모습을 보았지. 낡은 옷에 내 몸을 가릴지라도 너의 등 뒤로 나는 날진 않을래. 오호 자유 마음의 깃발을 들고 평화 너에게 저녁을 병든 땅 위의 발바닥 해방을 향해 오래는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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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예 라랄라
많은 사람들 속으로 그 속으로 내 몸은 기어 들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너머로 그 너머로 나를 깨워가려네 오 자유 마음의 깃발을 들고 평화 너에게 저녁을 평등 땅 위의 발바닥 해방을 향해 우리는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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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예 라랄라 나는 무릎 꿇고 싶질 않아 아스팔트 위를 기어서라도 예예예 자유 마음의 깃발로 평화 너에게 저녁을 땅 위의 발바닥 해방을 향해 우리는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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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예 라랄라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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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예 라랄라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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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는 윤식이 나간다는 노래인데요.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뭐 보통 뭐 손가락이 다친다거나 발이 다친다거나 팔이 다친다거나 이런 일도 있지만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사고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핀셋으로 사고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를 만들면 배가 다 만들어지면 그도 돌아가신 노동자가 만들던 배가 다 완성이 되면 진수식이라는 걸 한대요. 그럼 바다에 배를 처음으로 띄우는 행사인데 그 바다에 배를 딱 놓고 그 뭐 배를 수주를 맡기는 사람 뭐 회사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쭉 서서 오색 테이프를 딱 끊고 비둘기 막 날아가고 막 이러면 배가 빵 하고 바다를 첫 출항을 딱 할 때 배를 함께 만든 노동자들이 죽은 동료를 생각하면서 그 동료가 일하던 자리에다가 담배를 하나씩 놓고 그 동료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배가 나갈 때 배한테 누구 나간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만든 노래인데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거대한
이젠 바다로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새를 녹이고 붉은 작업 보기로 속은 꽃 피면 여린 담쟁이 공장 벽을 치어 오른다. 붉은 노을 바다 위로 바람이 분다. 오연 식이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제 바다로 나의 손가락 내 몸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나의 손가락 내 몸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오 손가락 던져 하늘을 본다. 몸뚱이 던져 바다를 본다. 배는 얼마나 내 던져야 바다로 갈까. 오윤식이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제 바다로 오윤식이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그 예전에 그 먹고 살려고 주문 공장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로 만든 노래인데요. 조그만 마치고 와라구나. 조그만 공장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노동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사장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글라인더를 집어 던지면서 야 이씨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헤이
때로는 가족처럼 하자기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눈 버리고 손 버리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가라니 웬 말이냐.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네 맘대로 일 시키고 네 맘대로 일 끝내도 참았는데 월급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가져가며 버텼는데 회사 사장 어렵다고 임금체 밥 먹듯이 해대더니 지살돈 챙겨갖고 도망치고 어딜 갔냐 이 나쁜 놈아.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못해 안 해. 내 몸으로 일을 하고 남들처럼 살려는 게 욕심인가. 힘 있으면 보호받고 힘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 치사하게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가라니 할 말인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치사해서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열받는다. 아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못해 안 해. 고맙습니다. (4월 16일) 날 경민이가 구조되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영상을. 왜 그 상황에 그렇게 그 구조를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뭐 의사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 구조했던 뭐 해경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는 무조건 이제 아이가 구출이 돼서 병원으로 당연히 먼저 갔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와서 헬기를 아무도 안 태웠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상황이면 헬기를 태워서라도 병원으로 반드시 긴급 이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모두들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세월호 참사 지금 현재 7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7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된 거 없고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 또한 된 게 없어요. 당연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지만 안전한 사회에 건립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7년째 되어가는 이 시간에도 청와대에 나와서 제발 대통령님 진상규명 좀 해달라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시를 해 주셔야지만 진상규명에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진상규명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세월호 진상규명은 아직 된 게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뀐 거, 세월호로 인해서 내가 내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는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바뀐 게 아니고 정말 진상규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